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연일 계속된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값이 폭등했는데요. 제수용 사과는 개당 1만 원일 정도로 금사과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홍로 사과 10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3만 1,5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가 올랐고 신고배 10개의 가격은 3만 4,854원으로 전월 대비 7.8%가 상승했으며 참조기 3마리도 어획량 감소로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은행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에 3배를 웃도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 신보의 대위 변제액은 1조 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 3천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3,37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입주 물량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아파트 입주율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영종대교에 있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 영업소 가운데에서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됩니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8회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4박 6일 동안 방문하면서 닷새 동안 41개국과 양자회담을 포함해서 48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경제협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4박 6일간의 숨가쁜 유엔 순방 경제 성과와 함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박 6일 동안의 유엔 순방 외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8회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닷새 동안 41개국과 양자회담을 포함해서 48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이번 유엔 총회
순방 외교 성과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그 가치 외교의 그 이 존재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라는 거고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이 가치 외교에서 핵심적으로 그 이 표방해온 가치들이 자유, 평화, 번영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유엔 총회 참석 중에 이제 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자유와 연대라는 유엔 정신 다시 한번 이걸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자유와 연대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앞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네. 이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국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걸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집약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이 이 선진국들하고 이제 저개발 국가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가지 격차를 얘기하셨죠. 개발 네. 격차. 네. 두 번째가 이제 녹색 격차, 기후 격차.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격차. 네. 이 문제의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국제 질서에 있어서 네. 유엔의 권능이 약화되고 유엔의 권능을 또 약화시키는 국가들이 있고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북러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이 한국에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 유엔의 역할이 컸고요. 네. 그걸 상징하는 도시가 결국 부산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또 활동도 같이 하셨죠.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뭐 기존의 유엔 총회 연설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전반적인 철학적인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참가한 그 회원국들의 공감을 받고 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그야말로 숨가쁘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유럽 각국의 정상들,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심지어 제가 잘 나라 이름을 그래도 꽤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입에 잘 붙지 않는 나라들이 있을 정도로 41개국 정상들과 또 다자 외교 협력까지 포함하면 48개국 정상들과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개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물리적으로 정말로 많은 국가들 그 정상들과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면 48개국과 4박 6일 동안 만난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하루에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일단 외교 현장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만남 자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정상 간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협력의 물꼬를 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당히 릴레이 회담을 가진 것은 강행군의 일정이었고 또 그 세밀하게 어떤 시간이나 의제 같은 걸 조율하는 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는 네. 생각도 갖게 되고 유엔 총회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전략적 목표였을 거다라는 생각도 네. 갖게 됩니다. 네. 우선 경제 협력 분야에서 보면 최우선 목표는 역시 엑스포 유치 지금 2달 남았지 않습니까? 막판 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어떻게 보면 유치전을 벌일 수 있는 총력전을 벌일 수 있는 호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고 특히 뭐 예를 들면 태평양 도서국처럼 우리가 조금은 낯설고 상대적으로 좀 만나기 힘들었던 이런 국가들까지 유엔 총회 자리에서 만나서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하고 이런 것들은 나라 규모는 작지만 다 한 표들을 행사하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런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경제와 관련한 어젠더들을 살펴보면 앞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자유라 연대 이런 기조들을 계속해서 계승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DNA를 경제 어젠다에 있어서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무탄소 에너지 연합 이런 부분들 또 디지털 권리 장정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들.
크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연대를 강조를 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는 어젠다를 설정했다라고 보고요. 또 많은 국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교류, 물꼬를 트면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물꼬를 트는 성과도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기존의 경제협력 체계를 답습해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시장 개척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자국 그 무역과 관련해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거나 적었던 국가들과의 물꼬를 튼 그런 의미도 담아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외교 기계, 회담 기계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까 네. 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뜻이겠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흘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아마 강행군을 하고 또 뭐 장시간 비행이고 하니까 훨씬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가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를 직격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원전을 포함해서 무탄소 에너지 CFE라고 하죠. 카본 프리 에너지 연합의 이니셔티브 제시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격차 해소 중에서 이제 네. 지금 바로 이 무탄소 에너지, 네. 카본 프리 에너지라는 것이 지금 이 기후 격차 부분들에 지금 얘기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사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한다라는 게 얼핏 들으면 쉽겠지만 각 국가마다 네. 사실 사정들이 다 있고요. 특히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료만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걸 들여온다 그래서 그걸 곧바로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 시설이라는 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걸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기술 같은 것에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그다음에 이제 이 무탄소 에너지 관련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기업의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에 아마 국내 기업 중심으로 지금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다시 말해서 이 무탄소 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합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요국과 국제기구, 민간 협업체계 구축을 해서 국제적인 공감대와 그다음에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지금 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보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협력, 그다음에 국제 기구와의 다층적인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무탄소 시대를 한번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또 의제 창출자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뉴욕 순방 이전에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북한 위험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했었는데요. 박사님, 과연 이런 강력한 메시지 어떤 내용이고 네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 9월 13일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좀 개방된 국가나 체제들 간의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네. 어떠한 내용에 합의했다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북러 간에는 그동안 회담을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 협력의 폭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거래. 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의 이제 포탄이라든가 재래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공급하는 대신 네. 그동안 북한이 여전히 개발에 이 성공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괴력이 매우 큰 핵탄두 기술 같은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바로 이런 이 우려를 그대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네. 그 점을 강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래는 우리가 북한 위협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게 네. 한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걸 이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회원국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협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 유엔 이 총회 방문 이전에 지금 8월에 EAS 연설, 동아시아 예, 예. 정상회 연설에서 한 것 같이 이게 누구를 향해서든 미사일을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북러 간에 이 군사 기술 거래 또는 이제 군사적인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5년 이상 예. 꾸준히 노력해왔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들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런 다음에 결국 이것이 유엔의 권능 자체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네. 예, 함께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그렇죠. 공룡의 문제, 예, 제가 전체적인 문제로.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외교의 문제점이 항상 우리 눈높이를 가지고 세계를 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감대 확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눈높이에서 우리 문제, 한반도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 이제 이 출범 이후 그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고 네, 네. 이것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도 잘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불량국들의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또 2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 공적 개발 원조 ODA라든지 이런 대외 원조 확대와 원전 수소까지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탄소 중립 시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연합 이니셔티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실행을 하고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표준이 되느냐가 이제 이 성패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무탄소 에너지 연합 이니셔티브를 던진 어젠다로 제시를 한 것은 이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국제적인 협약을 주도해 보겠다라는 의지도 여기에 담고 있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우리 에너지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들도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여기에 더해서 원전이라든지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 더 말하면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까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연합 이니셔티브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네네.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제시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국제 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주체가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환으로 아리백이 추진됐었는데 여러 네네.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무탄소 에너지 연합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제시를 한 거죠. 네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전이나 수소 같은 고효율 에너지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리백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네네. 아리백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중요한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현재도 출범은 돼 있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는데 그런 근거들을 다 마련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무탄소 연합을 출범한 뒤에 이걸 가지고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여러 추진 전략들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네. 하나씩 추진해 나갔다는 계획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성과들을 나타내게 되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도 여기에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리백이 갖고 있었던 게 우리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고 기업들에게도 현실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비용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 이렇게 현실적인 가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에게 아리백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에 이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는 점이고 네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차세대 수소 같은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작업들은 결국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고 이게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무역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네. 현재로서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네네. 이 아리백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제기되는 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아리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기업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유엔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CF100으로의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또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탄소 에너지 동맹이 또 맺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면 국제 표준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기반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무탄소 에너지 연합 등의 표준을 만약에 우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국제 표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통한 어떤 경제적인 성과, 비경제적인 부가가치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리백을 보완하고 산업적인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성 제시가 되고 이런 건 다 좋은데요. 또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저희가 자료화면에서 보신 대로 네. 대한민국이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 아직 저희가 이런 무탄소 연합을 제안하고 같이 하지만 갈 길이 좀 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젠다를 제시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단 포럼이 만들어져서 그걸 국제사회로 확산시키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네네.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인 어젠다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3국 공조가 이루어져서 이 무탄소 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어젠다로 한다는데 그 힘을 받쳐준다면 저는 충분히 국제연합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는 네네. 무탄소 에너지 연합으로서 충분히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네. 제안도 했고 또 실행도 할 수 있다. 네. 거기에 강점은 이제 우리가 그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체계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네, 거는 네. 우리 현실과도 굉장히 네. 맞닿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행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작년도 뉴욕 대학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1년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저희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게 장전이라는 게 이제 규칙, 대원칙 이런 걸 뜻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1년 전에 사실 뉴욕 대를 방문해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고 올해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대 원칙을 담은 디지털 심화 시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5대 원칙을 담았습니다. 네. 뭐 자유와 권리의 보장, 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이렇게 대원칙적인 방향의 이 장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럼 지금 이런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한 것인가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라는 게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체계의 일대 변화가 활발하게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생성형 AI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4대 국가 중에 네.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이용자의 어떤 행동 양식, 규범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기술 저작권이라든지 노동 환경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실물 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거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새로운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세팅을 해가는 과정인 거고 네. 여기 이제 미국, 뭐 유럽, 중국 이렇게 거대 경제 블록들이 여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이면에도 역시 AI가 담겨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유럽 의회는 지난 6월에 세계 최초 AI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2026년 정도면 유럽 연합 내의 경제 블록에는 모두 적용될 전망이고요. 네. 영국도 별도의 법안을 만들었고요. 네. 중국도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이 국제 표준에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권리 장전도 이런 취재 일환으로 지금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디지털 강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41개 국의 정상들과 또 전체 다자까지 해보면 48개 나라의 정상들과 회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 무탄소 에너지 연합 제안들은 국내에서 후속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외교 총력전을 펼친 이번 순방의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력과 성과만큼 실질적인 후속 조치나 남은 과제들에 대한 이행이 뒤따라야 될 텐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계속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박사님, 윤 대통령이 이번 뉴욕 방문 네. 성과를 국민들과 금명간 직접적으로 어떤 공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네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상되는 그 어떤 후속 조치, 직접적으로 공감하면서 예상되는 후속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무탄소 에너지 그다음에 지금 그 디지털 권리 장전 관련 조치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미 예. 대통령께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각 부처들이 유관 부처들이 이에 따른 이제 이 국내적인 제도나 이걸 만들어 나가도록 주문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한테 알린다라는 건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이 새로운 무탄소 정책이 시행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 새로운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무탄소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이 장려나 촉진 조치들, 그다음에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곧 알려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수소,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 청정 에너지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그 유관 부처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이 각종 이 원전이라든가 수소차, 그다음에 이런 그 새로운
그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의 그 시장이 확장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무래도 또 정부 각 부처들도 이거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국민들과 더 강화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 한눈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5개 나라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석유, 가스, 각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한국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서 진짜 각 여러 나라와 숨가쁠 정도로 많은 외교를 했는데 글로벌 외교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논의 이런 것도 뒤따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회담을 뭐 예를 든다면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교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 외교의 네네. 성과물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후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경제 협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높아져 갔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경제 협력 어젠다를 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보면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원 공급망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자동차 제조 인프라 건설 등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공감대를 이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남미 9개국, 또 아프리카, 중동 11개국 이런 양자회담을 가진 것도 우리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특히 이번에 배터리나 뭐 그 반도체 관련된 그 광물들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맞았던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급망 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그 수급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특히 그런 광물들 같은 경우는 그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광물 협력의 확대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의미가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곡물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떤 수급상이 꼬였을 때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것들을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 강화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중국의 1대1로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이번에 우리가 만난 국가들과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 1대1을 통해서 어떤 협력이 강화됐고 해당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쨌든 해외 국가들을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1대1로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번 유엔 총회 다 많은 국가들과의 어떤 양자회담을 통해서 1대1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적인 지평을 넓혔던 기존의 외교에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실핏줄까지 이렇게 퍼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경제, 외교 안보 등등의 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주 신경을 써서 집중한 분야가 있죠.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입니다. 이번 신기록에 가까운 양적인 그런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과는 혹시 미약한 거 아니냐, 아직도 숙제로 남은 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방미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에 대한 각국의 확고한 지지 등을 확보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평가가 있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치전이 점점 가열되면서 혹시 개최 전망이 우리가 유치 전망이 불투명한 건 아니냐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 이제 외교, 안보, 네. 뭐 경제 여러 외교와 함께 부산 엑스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에 뭐 이 공식적으로 이거 한국 지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못 받아낸 게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 그 공개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투표하겠다 그런 국가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다 서로 이제 지금 양쪽 다 이제 그 입장을 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41국에 가까운 정상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 이 친분을 쌓고 또 우리의 그 이 장점을 어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도 사실상 이제 그 이 엑스포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적절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보면 유엔의 자유연대라는 가치의 실현 과정이었고요. 네네. 또 유엔이 과거에 그 6.25 전쟁에서 그 한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냈고요. 그 네네. 한국이 그 위기로부터 일어난 데는 유엔의 도움이 있었고 그 유엔의 도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보루가 네네. 부산이었다라는 네, 것이죠. 지리적으로. 예. 네네. 그리고 그 전쟁의 아픔을 딛고 오늘 성장한 부산의 모습을 그 이 고려를 할 때 충분히 부산은 그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는 면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전반적인 스토리상 결국 한국의 그동안의 발전의 역사가 유엔의 역사와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 입장에서 충분히 부산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네. 걸 스토리텔링상으로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도 네. 해봅니다. 네네. 사우디나 이탈리아와 같은 이제 경쟁국도 있으니까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진 그렇죠. 않지만, 네네. 네, 꼭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의 회담, 그런 양적인 내용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질적인 어떤 내실을 기하는 그런 효과가 성과물이 있기를 꼭 바라고 있는데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든지 각국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논의 등등이 아직 미진하다라든지 등등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후속 협상, 후속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되겠죠. 아마 이번에 40개국이 넘는 그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으니까요. 각 국가별로 논의한 의제들을 다 합치면 아마 100여 가지가 훌쩍 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갖고 어젠다가 제시가 됐으니까 이제 뭐 관계부처,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계부처가 이런 어젠다들을 잘 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은 하고요.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특히 저는 이제 단기적 협력, 중장기적 추진 과제 등을 잘 나눠야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같은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되는 어젠다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던 뭐 AI 사용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과 같은 그런 부분들, 또 무탄소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은 민간의 목소리들이 잘 반영되지 않으면 자칫 그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간과의 활발한 민간 협력 교류의 장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보통신 강국에 될 수 있었던 그 발판을 보면 이동통신 기술 중에 CDMA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만들었던 CDMA 기술이 사실 오늘날 이동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발판입니다. 이때 민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민간의 목소리가 잘 담겼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졌던 게 삼성의 휴대폰 기술이 그때 인프라가 만들어졌고요. 뭐 4G,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만들어진 자양분이 됐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비견해 본다면 저는 뭐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라든지 AI 권리장전과 같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적절한 어젠다가 유엔 총회에 제시가 됐으니 이런 노력들을 잘 성과물로 만들어내는 후속 협상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극심한 진영 간 갈등 대립 속에서 개최된 이번 유엔 총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소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만 참석을 하고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총회 영향력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다소 회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유엔 총회 또 유엔의 존재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유엔 역할에 대한 회의론까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이 유엔 그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 5개국 이 국가들이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책임 이 자기의 권리의 상원은 의무도 좀 크게 져야 될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 거부권 남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슈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 이 핵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선을 넘는 행위를 해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이 제재 결의안은 고사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규탄 결의안도 나오지 못했거든요. 네. 이게 모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와 연대 또는 평화라는 원칙 자체를 지금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핵 개발 문제 때문에 주시를 받고 있는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여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 이루어진 유엔 개혁들도 모두 이러한 것에 기인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북한은 하고 북러 간의 거래만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각종 지역에서의 분쟁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리비아 문제도 대표적인 경우죠. 이 유엔의 이 무력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한 10여 년부터 제기가 되어 왔고요. 한 3가지 정도의 그동안의 개혁안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방안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너무 이 안보리를 뒤흔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이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기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던 비토 네. 거부권을 이제 회수하자라는 논의들이 또 나왔고요. 네. 세 번째는 차라리 이번에 너무 유엔이 안보리 위주로 돌아가는데 유엔 총회의 권능을 강화해서 안보리를 견제하자는 다양한 대안이 나와 있지만 네. 사실 딜레마는요. 유엔이 이 주요 그러니까 노미넌트 파워들이 참가를 하면 성립할 수 있을 가장 큰 이유가 상임이사국 5개국 체제하고 그 국가들한테 비토 파워를 줌으로써 유엔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의무감을 준 것이었어요. 네. 근데 역으로 지금 유엔 개혁을 하려면 처음에 유엔을 세웠던 그 기초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만 유엔이 이미 무력화되었고 유엔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유엔이 앞으로 국제기구로서의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를 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안보리 내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와 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이제 미들 파워 국가들이 끊임없이 유엔이 현재 처한 문제점들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해나가야겠죠. 네.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아주 주목해 보고 있는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라든지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미중 관계가 어떤 해빙 무드, 서로 갈등이 좀 완화되는 무드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아시안 게임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 말씀. 네, 저는 중국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한중 간의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을 비롯해서 한중 간에도 이제 정상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서 이 중국의 한번 행보를 주목을 해보면은요, 여전히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 북중러라는 이 협력 관계가 군사적으로까지 확대되는 건 좀 경계하는 분위기고요. 네. 특히 북한과 어떤 군사적으로 엮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적인 분위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게 중국 스스로 정책 검토를 해봤을 거예요. 네. 그동안 주로 북한의 편향된 대외 정책을 편 결과가 한국이 한미 동맹에 더욱 기울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일종의 지금 교훈을 되새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더 협력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 주석 방안을 비롯한 한중 이 정상 간의 앞으로 만남이라든가 협력 그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도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왕이 부장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 갈등 완화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미중 관계 갈등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의 행보는 사실 중국의 전략적 결정과 맞닿아 있다라고 당연히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시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4명의 고위급 장관이 중국을 방중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재부임을 했었죠. 그리고 방미 초청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유엔 총회 불참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어떤 중국의 불만, 압박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미중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 중이구나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중 협상 계속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최근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가지고 11월에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좋았다 나빴다 업앤다운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뭔가 간극을 좁혀 나갔다 벌어졌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저는 분수령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왕 외교부장이 미국을 답방 형태로 방미를 할 것이냐, 그리고 11월에 미국, 중국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냐, 이게 미국 패권 경쟁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박 6일 동안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졌던 순방 외교, 양적 성과, 질적 성과와 함께 우리의 과제 등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분석해주신 전문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제 길게는 6일 정도의 추석 연휴가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명절 문화도 한가위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최근 들어서 바뀌어진 추석 한가위 풍경과 함께 경제 소비 문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이번 추석과 관련하여 여러 알뜰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